웃긴 이야기를 들어도 웃음이 안 나온다. 자도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심지어 좋아했던 일까지도. 매일이 불안하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은 넘치지만 힘이 없다. 친구와 만나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에게도 마음의 집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집수리를 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집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털을 비우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면이 더욱 견고해져야 하는데 불안과 걱정으로 집에 와도 좀처럼 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집을 돌봐야 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홈인홈이란 책입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게 집이라는 공간이라면 우리에겐 마음이 쉴 수 있는 집이 하나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속이 상할 때 즐겨 찾곤 했던 옷장이나 다락방처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그런 의미로 이 책의 제목을 바로 집안의 집인 홈인홈으로 붙인 것 같네요. 이 책의 저자인 태수는 2020년에 첫 출간한 1cm 다이빙으로 20만 부 판매 기록을 가진 작가로 이 책은 그의 2번째 에세이입니다. 전작 1cm 다이빙이 행복을 찾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 홈인홈은 마음이 진정으로 쉴 곳인 내 마음속에 집을 짓는 방법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이 아주 재밌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재건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빼기 곱하기 빼기는 더하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수영 강습날이면 알람같이 터지는 말이 하나 있다. 회원님, 힘 빼세요, 힘. 세상에 힘 빼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신기하게도 수영에서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어깨에 힘을 빼면 목으로, 목에 힘을 빼면 허리로, 허리에 힘을 빼면 다리로. 힘은 자신의 위치만 바꿔갈 뿐 지치지도 않고 온몸 구석구석을 옮겨 다닌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에겐 자유형조차 버겁다. 애초에 팔다리를 젓는 이유가 기록을 줄이겠어와 같은 우아한 자유의지가 아닌 안 저으면 죽는다 같은 생의 의지에 가깝기 때문에. 수영 강습은 기본적으로 팀단이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으로 실력에 맞춰 팀을 나눈 뒤 약 1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수업을 받는다. 즉, 한 사람만 뒤쳐줘도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물론 그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일까? 선생님은 짐짓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데요. 평소답지 않게 뜸들이는 모습에 기억하기 싫은 단어가 하나 떠올랐다. 물 관리. 그렇다. 사실 단어의 뜻만 보자면 수영장은 그 어떤 곳보다 물 관리를 잘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해했다. 매번 수업에 민폐를 끼치는 나 같은 학생은 선생님에게도 같은 반 원생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처리해야 할 관리 대상이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만큼 선생님은 오래도록 마음을 잡수셨다.
그리고 입을 뗐다. 힘을 뺄 수 없으면 힘이 빠질 때까지 수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을 때까지 수영을 해보는 거죠. 죽으라는 말을 예쁘게 표현한 건가? 예상치도 못한 조언에 잠시 멍해졌지만 곰곰이 씹어보니 응당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그래, 힘을 뺄 수 없으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면 된다. 좋다, 해보자. 근데 오늘은 말고. 그로부터 3일 뒤 운영 시간 중 가장 한적한 저녁 9시. 마음속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평소보다 꼼꼼히 스트레칭하고 몸풀기로 25m 킥 판킥을 왕복했다. 그러곤 그야말로 힘수영을 보여줬다. 차라리 죽자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팔다리를 몰아붙였다. 그건 수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수투. 그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물미역이 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의 일이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경지. 이제 마지막이었다. 나는 가라앉으면 관둔다는 생각으로 물 위로 몸을 과감하게 던졌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자로 물 위로 둥둥 떴다. 기분 좋은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우연히 옛 회사 선배님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태수야, 너는 무슨 일이든 너무 노력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과하니까 억지스러워져. 나머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밤을 새우던 나에게 해준 조언이었다. 어쩌면 나는 수영을 하듯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원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을 쉬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듯 악착같이 팔다리를 구르면서 말이다.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는 수영이 이리도 좋았던 것은 아닐까? 대학, 취업, 승진, 결혼. 매 순간이 경쟁이었던 내 삶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힘을 빼라고 말해주는 시간이었으니까. 수영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장거리 수영과 단거리 수영 영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 500m, 1000m, 1500m. 레이스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을 빼고 저항을 덜 받으며 헤엄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이 경주를 보다 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힘을 빼야 한다. 억지스러운 발버둥을 줄이고 편안하게 떠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악착같이 팔을 저으며 인생을 살고 있을 당신에게 전국 수영 선생님들을 대신해 말해주고 싶다. 회원님, 힘 빼세요, 힘. 그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레이스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행복을 너한테서 찾으라고? 25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올해 가장 크게 한 소비를 꼽자면 아마 할머니의 보청기를 맞춰드린 것일 거다. 이젠 TV 소리도 못 알아듣겠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푸념하며 말했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어떤 가족도 아닌 주말 연속극이었다.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재방이 지겹다고 하시면서도 방송이 시작되면 매일 새 것처럼 웃으셨다. 할머니의 낮과 밤은 언제나 연속극 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진 것이다. 아무리 볼륨을 키워도 TV에 붙어 앉아도 연속극은 할머니 귀에서 멀어져만 갔다. 할머니는 불안했다. 이젠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해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귀는 내가 제철이 들기 전부터 이미 먹어 있었다.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쳐야 간신히 알아들으시는 할아버지가 나는 정말로 귀찮았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작게 말했다. 아예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약 순수하게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시절의 나였는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일하게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귀찮아하는 우리를 지치지도 않고 다독이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어른답게 고마움을 분노로 표현했다. 어이,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해? 할아버지는 온 분노를 담아 할머니를 몰아붙였다. 마치 이 모든 게 다 할머니 탓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차츰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무섭도록 일만 하셨다. 연속극에 몰입하는 지금의 할머니처럼 말이다. 그런 연유에서 할머니는 이제야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리 없는 고독에 혼자 남겨지는 일은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포였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때와 달리 내철이 나름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태수야, 보청기는 언제 온다니? 할머니는 보청기를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렸다. 일주일만 기다려, 할머니. 지금 할머니 귀에 꼭 맞게 만들고 있대. 연락이 오면 내가 바로 데리러 갈 거야. 할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했다. 놀라운 것은 보청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감정이 할머니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생기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내 인생까지도. 매일 밝아지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할머니는 나 때문에 네가 큰돈 쓴다며 연신 미안하다 말했지만 나는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기쁜 적이 없었다. 의미 없이 모아둔 돈의 의미가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아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우습게도 우린 여전히 보청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 뒤 도착한 보청기의 성능이 할머니의 예상보다 별로여서 성능을 조정하는데 일주일, 보청기와 부속품 사용법을 배우는데 일주일, 보청기에 달린 작은 손잡이가 귀를 아프게 한다고 하여 그걸 자르는데 또 일주일. 그런 사정에서 우린 아직도 보청기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애타게.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투덕거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다시 얼굴 붉히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내 하루의 생기는 멈추지 않고 밝아졌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이상한 이유로 말이다. 언젠가 누나가 술에 취해 말했다. 나는 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는 게 좋아.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술 취하니 별소리를 다 한다며 넘긴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한다. 삶의 이유란 때때로 남에게서 출발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사실 많은 순간 느끼고 있었다. 야근한 아내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은 의외로 즐거웠다. 우연히 간 백화점에서 조카의 옷을 고르는 것도 즐거웠고, 할머니에게 완벽한 보청기를 맞춰주기 위해 고생하는 시간들이 은근 뿌듯했다. 웃음이란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내 옆에 사람들이 웃으니 나도 웃게 됐다. 그래서일까? 내 입으로 말하긴 낯간지럽지만 나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 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선물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고, 무표정한 내가 웃기 위해 내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다. 그렇다. 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넌 나에 대해 아는 게 뭐야? 퀴즈 1. 영국은 섬나라인가? 퀴즈 2. 한국전쟁이 일어난 연도는? 퀴즈 3. 태양계의 행성을 순서대로 말해보자.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당황스럽겠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상식 퀴즈라고 한다.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발표한 첫 번째 문제의 정답률은 30%, 두 번째 문제의 정답률은 23%,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 정답률은 14%였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진심 저것도 모른다고? 아니 저걸 꼭 알아야 해? 첨예한 대립이었다. 초록창 사전에 상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의미는 이렇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자연스러운 뜻풀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 보통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보통의 지식이란 BTS일 거다. 반면 60대 어르신들에게 있어 보통의 지식은 임영웅일 테고, BTS와 임영웅 둘 사이에는 가수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곤 꽤나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건 감히 보통이라는 말로는 엮기 힘들 만큼 큰 격차일 것이다. 이뿐만이랴. 최근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관심 있는 시사 이슈, 사용하는 단어까지. 세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통의 상식이란 건 이제 생각보다 더 먼 옛날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상식이라는 단어에만 국한돼서 일어나지 않는다.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는 많은 세대의 꿈이자 목표일 거다. 부족하지 않은 스펙으로 건실한 직장에 들어가 남들처럼 지내는 삶을 우린 평범한 삶이라는 편리한 단어로 정의해왔다. 문제는 이 평범함이란 놈이 나이와 위치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자유자재로 뒤바꾼다는 것. 오래된 동네 친구들과 있을 때만 해도 평범했던 내 삶이 잘 나가는 동기들 앞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규정된다. 하물며 학년, 학교, 지역, 나이, 나라, 문화 등에 걸쳐 그 기준을 수시로 둔갑하니
뉴턴 하레비가 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평범함의 기준이 천차만별이기에 일어나는 나비 효과도 하나 있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있는 거 다 주세요. 모든 기준을 다 갖추겠다는 마인드다. 결국 평범한 삶은 적지 않은 돈에 남들만큼 넓은 집, 잘 크는 자식과 함께 가족과의 시간까지 보낼 수 있는 비범한 삶으로 둔갑한다. 단어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생전 뉴턴은 말했다. 나는 천체의 궤도는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 말처럼 상식,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단어들은 어딘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광기가 있다. 저 정도면 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여전히 모두가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신문을 읽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대였다면 가능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매 순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만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평범함이란 말은 오히려 평범하지 않게 들린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있을 수도 없고. 때문에 요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단어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닐까? 나만의 주관적인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말들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하는 진짜 상식 퀴즈는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퀴즈 1. 분노한 나를 잠재울 음식 3가지. 퀴즈 2. 행복이 필요할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퀴즈 3.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대 가치 2. 멋진 신세계는 멋지지 않아. 사랑이 절실한 아이는 아픔을 참는 것부터 배운다. 대견함은 그 나이대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기에 아이는 아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다. 치과 치료를 주먹을 꽉 쥔 채로 받고 까진 무릎팍에 스스로 데일밴드를 붙인다. 아이는 온몸으로 괜찮다는 말을 표현한다. 도움은 줄 수 없어도 도움이 필요치 않은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고 또 참는다. 그러곤 어딘가 덜 아문 어른으로 자란다. 하루는 건강 TV 프로그램에서 인간이 느끼는 통증 순위를 봤다. 치통부터 관절염, 생리통, 산통 등등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었지만 1위는 불에 타는 통증이라고 했다. 실제로 불에 타본 건 아니지만 그게 왜 1위인지는 알 것 같았다. 군대에 입대한 지 4개월쯤 되던 날 내 팔뚝이 불이 아닌 물에 타봤기 때문이다. 그날은 시작부터 이상했다. 아침을 먹으러 갔더니 취사병 선임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몸통만한 한 솥에 끓인 곰탕을 그 옆에 솥으로 옮기라는 것. 그것도 2명이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했지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군대란 그런 곳이었다. 어차피 옮기게 될 거 욕먹고 하냐 바로 하냐의 차이였다. 군소리 안 하고 옮기는 게 그나마 이득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이건 그 정도의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솥안에서는 곰탕이 펄펄을 넘어 펑펑 끓고 있었다. 그야말로 하얀 용암. 모로 봐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너 뭐하냐? 쥐사병 선임의 말이 뒤통수를 따끔하게 울렸다. 솥안에 용암이 끓고 있다면 내 머리통 뒤에선 욕바가지가 끓고 있었다. 뭐가 더 위험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뭐가 더 오래 갈지는 알 수 있었다. 딸려온 선임 한 명과 나는 어쩔 수 없이 곰탕솥 손잡이를 잡았다. 두꺼운 냄비 장갑을 끼고 개걸음으로 최대한 조심히 바로 엽솥으로 옮겨갔다. 그러곤 곰탕을 천천히 쏟아부었다. 그랬다고 생각했다. 다만 생각과는 달리 곰탕은 훨씬 더 급하게 쏟아졌고 그대로 역류해 내 팔과 다리로 튀어올랐다. X됐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벗겨진 살갗을 잡고 바로 싱크대로가 찬물을 쏟아부었다. 곧이어 소대장이 내려왔다. 소대장의 표정도 나와 같았다. 쥐사병 선임의 머리통과 곰탕솥은 취 소리를 내며 식었다. 나는 운전병 선임과 함께 승합차에 올라타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불에 타는 고통은 가히 통증 1이라고 할 만했다. 물에 타는 고통으로도 이렇게 아픈데 불에 타는 고통은 오죽할까? 보이지 않는 요정이 잘 달궈진 감자칼로 내 팔을 열심히 긁고 있는 것 같았다.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게 이를 악다물었다. 그곳은 아직 병원이 아니라 군대였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으로 상상했다. 나는 감자다. 나는 감자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좀만 참자. 그때 간호차 옆에 탄 선임 2명이 내 어깨에 기댔다. 잠든 것이었다. 사람 새끼들인가 싶었다. 승합차는 그로부터 30분이나 더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운전병 선임은 병원으로 올라가려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야이씨, 선임이 운전하는데 자냐? 고통을 참고자 머리를 숙였던 모습이 자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할 말이 없었다. 목에서는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큰 울음덩어리가 올라왔다. 그때 알았다. 인간이 느끼는 통증 순위 1위는 불에 타는 고통이 아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다. 이런 경험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릴 적 꽤 심한 장염을 앓았을 때도 나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깨물었다. 혹시 내가 아파하는 소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에서 깰까봐 이불을 꽉 깨문 채로 배를 오므렸다. 고작 내가 아픈 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순 없었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다. 어쩌면 그 모든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픔에는 자격이 필요해. 아픔을 치유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파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참는 것으로밖에 존재감을 표현할 줄 모르는 덜 큰 아이였다. 나는 손 타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만 하면 TV 속 가정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다. 아픈 건 혼자서 참으면 됐으니까. 고통이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줄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타인의 고통에 뭘 저런 거 갖고 그래? 라고 일갈하는 건조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것은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었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받기 위해선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가 내가 나에게 해줘야 했던 말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다. 아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몸이 아플 때는 기대고 마음이 쓰릴 때는 안아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매일 좋은 것만 보여주는 기계로 자라지 않기 위해 기꺼이 말할 줄 알아야만 해. 할머니, 저 여기가 아파요. 내 아픔을 표현하는 일은 반대로 상대 역시 아픔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어주니까. 우린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삶이란 오답을 지어가며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이 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삶의 정답은 있을까요? 인생이 다 다른 만큼 그 답도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길, 이게 나의 길이었구나 알 때쯤이면 다시 새로운 길로 떠나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